뉴욕 증시가 오름세로 마감했습니다. 그리스가 EU의 요구를 받아들여 하루 뒤 추가 재정 적자 감축안을 발표하겠다고 밝힌 점이 호재였습니다. 퀄컴의 주가 부양도 도움이 됐습니다. 다우는 2포인트 올라 1,405를 기록했습니다. 그리스 정부가 오늘 밤 48억 유로 규모의 추가 긴축안을 내놓을 예정입니다. 추가 긴축안에는 담배세 및 주류세 추가 인상, 부가가치세율 인상, 공무원 보너스 추가 삭감 등이 포함될 것이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한편 유럽 주요 증시가 3거래일 연속 강세를 보이면서 모처럼 랠리를 지속했습니다. 그리스가 추가적인 긴축 방안을 내놓기로 하는 등 위기감이 한풀 꺾였습니다. 영국, 프랑스, 독일 증시는 일제 1% 넘게 올랐습니다. 유가는 달러가 약세를 보이면서 4월 인더분 WTI가 98센트 올라 배럴당 79달러 68센트에 마쳤습니다. 유가는 장중한 때 7주일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슈의 마켓의 최혜린입니다. 뉴욕 증시가 또 소폭 올랐습니다. 강보합 정도를 기록했는데요. 그리스가 EU 측의 제안을 받아들여서 추가적인 재정 적자 감축안을 오늘 밤 내놓을 것이다라고 밝힌 점이 호재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퀄컴의 주가 부양 조치도 투심을 회복시키는 데 도움이 됐고요. 그러나 대형 기술주 중심으로 차익 실현 매물이 조금 나오면서 강보합 정도에 그치는 모습이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글로벌 증시 전문가와 함께 알아보죠. 리딩 투자증권에서 우성재 연구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마감 상황 좀 자세하게 전해주시죠. 예, 지금 이제 다우지수 보합권의 장 마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장중 0.5% 가까이 상승하는 모습 또한 보여주었었지만 결국은 장막판 들어서 시장에서의 매도 물량이 꾸준히 출현하는 모습 보이면서 강 보합권인 0.02% 상승한 1405.98포인트의 장 마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와 함께 S&P 500 지수 또한 0.23% 상승, 그리고 나스닥 지수는 퀄컴에 따른 호재에 따라서 0.32% 상승한 2280.79포인트의 장 마감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지금 시장에서의 투자 심리가 급격히 안정화되는 모습을 보이면서 장 1400선의 박스권을 돌파하기 위한 움직임 또한 보여주고 있는 가운데 이러한 흐름을 계속 이어져 나갈지 여부가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러한 투자 심리가 안정화되고 있는 가장 큰 이유가 그리스의 추가 긴축안이 발표가 될 것으로 예정이 되면서 시장에서의 유로 쪽에서의 구제 지원안이 나올 것이라는 기대감이 강하게 나타났던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또한 지금 미국 자동차 판매 또한 증가하는 모습을 보면서 자동차 업종의 기대감이 커지는 모습을 보여줬었는데요. 이것과 함께 퀄컴이 주가를 부양하겠다는 이야기, 그리고 M&A 이슈 등이 시장에서 나오는 모습을 보이면서 시장에서의 강세로 장 마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지금 다우지수의 일봉 차트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다우지수 결국 강한 흐름을 보여주긴 했었지만 1400선의 박스권 상단을 돌파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던 만큼 오늘 열리는 미국 장 다시금 약세로 전환되지 않을까라는 우려감 또한 나오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 1400선을 지지해준다고 하더라도 1400선에서의 돌파를 못한다고 해도 1250선 내외에 있는 21 이평선을 강하게 지지해줄 것으로 예측되고 있는 가운데 박스권의 기조가 계속 이어져 나갈지 혹은 박스권을 탈피할 수 있을지 여부가 좀 중요하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우지수의 일중 흐름 차트인데요. 다우지수 장 초반 강하게 상승하는 모습 보면서 1450까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1400선의 박스권을 돌파하지 못하는 모습 보면서 장 마감 1시간 반을 남겨두고 계속적인 하락세를 나타내는 모습 보면서 결국 강 보합권의 장 마감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네, 무엇보다 가장 컸던 것은 그리스가 바로 오늘 밤 추가적인 재정 적자를 감축하는 그런 긴축안을 내놓겠다라고 밝힌 점이었는데요. 일단은 그리스가 추가 긴축안을 내놓게 되면 EU 측에서 확실하게 이제 지원을 해주겠다라는 쪽으로 시장이 해석을 좀 한 것 같아요. 예, 아무래도 지금 이제 프랑스와 독일에서의 이러한 그리스에 대한 구제안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었던 만큼 이번 그리스가 강한 긴축 정책을 내놓았을 경우에는 유로권에서 지원이 나올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이제 독일 재무장관과 그리스 재무장관의 이런 만남이 있는 만큼 시장에서의 이러한 것들이 호재로 작용하는 모습을 보여줬었는데요. 오늘 밤 이제 그리스 정부가 추가 긴축안을 발표한다라고 했었습니다. 약 65억 달러 규모, 유로화로 48억 유로 정도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기존 예상치였던 40억 유로를 약 8억 유로 이상 더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그리스에서의 이러한 추가 긴축안이 시장에서 강한 힘을 보탤 것이라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습니다. 5일날 있는 그리스와 독일 총리의 만남 또한 시장에서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이번 추가 긴축
긴축안이 발표 이후 5일날 이번 그리스와 독일 총리의 만남으로 인해서 유로권에서의 지원이 좀 보다 더 강력하고 구체적으로 나올 것이라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리스 공공노조는 16일날 세 번째 총파업을 예고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러한 부분이 48억 유로의 추가 긴축안 자체가 그리스의 공공노조에는 부담감으로 나타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가 추가 긴축안에 담배세 및 주류세의 추가 인상, 그리고 부가가치 세율 인상과 함께 공무원 보너스의 추가 삭감 등이 포함될 것으로 예측되면서 그리스의 공공노조의 반발 또한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이러한 부분이 어떻게 더 이야기가 나올지, 그리고 이번 48억 유로 이야기가 추가 긴축안이 발표가 되고 났을 경우에 유로권에서의 강한 흐름 또한 이어져 나갈 확률이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와 함께 지금 미국의 국제 수익률 또한 그리스 우려 완화로 인해서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스의 CDS 크레딧 디폴트 스왑 자체가 지금 어느 정도 떨어지는 모습을 보이면서 시장에서의 안정화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만큼 이러한 것들로 인한 시장에서의 기대감 또한 꾸준히 나타나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런가 하면은 미국의 2월 자동차 판매량의 집계가 나왔는데 말이죠. 대규모 리콜 사태를 빚었던 주인공 토요타만 줄었고 그 반사익을 또 혼다와 GM이 가져갔다는 분석이 있네요. 예, 아무래도 지금 혼다, GM, 포드 등 주요 기업들의 실적이 좀 좋게 나오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특히 가장 눈에 띄는 모습이 포드가 시장 예상치를 미국 판매가 14만 2,285대로 GM을 12년 만에 추월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미국 시장에서의 최강자였던 GM보다 포드의 판매량이 더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이번 토요타 리콜 사태의 가장 큰 반사 효과의 수혜자는 포드로 지금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포드 같은 경우 전년 동기 대비 43.1% 급증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12년 만에 GM을 추월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GM 같은 경우 14만 1,951대로 전년 동기 대비 11.51%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포드와 비해서 크게 상승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결국 지금 포드의 시장 점유율이 계속적으로 확대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더욱더 커지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와 함께 지금 토요타 같은 경우는 1만 27대로 전년 동기 대비 8.7% 감소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었는데 시장 예상치가 10% 넘는 감소를 할 것이라는 우려감이 나왔었는데 이것보다는 어느 정도 소폭 완화되는 모습을 보면서 토요타 또한 어느 정도 이번 청문회를 끝으로 이러한 바닥을 치고 다시 회복 기조로 전환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 또한 소폭 나오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현대와 기아차의 미국 점유율 또한 7.4%로 지금 기록을 했었는데요. 지금 이러한 것을 보이면서 연간 점유율 7%에 비해서 지금 계속적으로 상승 추세를 이끌어 나가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장 예상치가 시장 점유율을 20% 가까이 급증할 것이란 이야기 또한 나오고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현대 시장 점유율이 11%대로 나타나는 모습 보이면서 시장 예상치보다는 큰 폭으로 증가하지는 못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계속적으로 북미 지역에서의 이러한 시장 점유율을 확대해 나가고 있는 만큼 시장에서의 기대감 또한 커지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우리 현대 기아차도 조금 더 미국 시장에서 힘을 내줬으면 싶네요. 한편, 전반적으로 3대 지수가 강보합에 그쳤지만 그래도 그 중에서도 나스닥의 상승률이 가장 컸던 것 같습니다. 0.3% 아마 그 중심에는 퀄컴이 있지 않았나 싶은데 퀄컴이 이제 모바일폰 칩 메이커인데요. 주가 부양 조치에 나섰다고요? 네, 퀄컴 같은 경우 주가 부양 조치를 나타냈었습니다. 지금 퀄컴의 주가가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었는데요. 지금 분기 배당을 확대하면서 주당 12센트에서 19센트로 확대한다고 발표를 했었습니다. 이와 함께 30억 달러의 자사주 매입을 하겠다는 발표와 함께 주가가 급등세를 나타냈었는데요. 결국 퀄컴 계속적인 상승 추세를 이끌면서 어제 6.66% 상승한 37.93불에 장 마감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올해 퀄컴의 주가가 계속적인 급락세를 나타내면서 23%나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주었었는데요. 지금 부진한 이러한 주가의 흐름을 보였던 가장 이유가 그 기술주 가운데 가장 실적이 나빴던 모습을 보였었는데 이번 이야기와 함께 자사주의 매입 그리고 분기 배당금을 확대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계속적인 시장 전망에 대한 기대감을 더욱더 크게 확대하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 지금 반도체 쪽에 대한 수요가 계속 증가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나오는 모습 보이면서 퀄컴 또한 상승을 했었고 이러한 상승 추세가 나스닥 전반적으로 강한 흐름을 이끌어 나가는 모습 보이면서 상승으로 장 마감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런가 하면 기업들의 M&A 이슈도 전일에 이어서 계속해서 이어졌습니다. 전일에는 최대 보험사인 AIG의 M&A 얘기도 있었고 또 제약업체 M&A 소식도 들려왔었는데 이번은 비료업체 쪽에서 또 인수합병 얘기가 있네요. 예, 지금 이제 어제 같은 경우 미국 제약회사인 OSI 파마슈티컬스가 그 일본 2위 제약사인 아스텔라스가 적대적 인수를 제한한 점으로 급등한 모습을 보여줬었는데요. 오늘 마감했던 미국 장 또한 이러한 흐름을 이어져 나가면서 강한 흐름을 보여주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와 함께 지금 시장에서 미국 최대 미국 비료업체인 테라 인더스트리즈가 CF 인더스트리즈로부터 이제 주다 47.70달러의 인수 제한을 받았다는 발표와 함께 주가는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지금 이러한 모습을 보이면서 지금 예전 노르웨이의 야라 인터내셔널이 제안한 이제 주당 인수가 37.15달러를 큰 폭으로 웃도는 모습을 보이면서 주가는 12% 가까운 급등세를 나타내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결국 시장에서 M&A가 계속적으로 활발하게 이어져 나가고 있는 만큼 기업체들이 지금 기업에 대해서 보다 공격적으로 시장에 접근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이러한 M&A 호재 또한 시장에서의 경제 회복에 대한 기대감을 소폭이나마 더욱더 무게감을 실어주는 모습을 보이면서 시장에서의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결국 종목별로 어제 지수는 강 보합권의 움직임을 보여주었지만 종목별로 다른 움직임을 보이면서 시장에서의 이러한 움직임을 보여주었었는데 결국은 지금 기업들의 테마들과 이제 실적들에 따른 주가의 움직임이 밀접하게 움직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 염두하시고 접근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관심을 갖고 우리가 지켜보는 것이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이 언제쯤 될 것인가 여부인데 말이죠. FOMC 또 멤버 중에 한 명입니다. 캔자스 연방은행 총재가요. 지금 계속 지금과 같은 저금리를 유지할 경우에 좀 위험할 수 있다라는 발언을 했다고요. 예, 지금 시장에서 이러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가장 큰 이유, 어제는 조금 또 상반되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어제 호주 금리가 인상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러한 것과 함께 전 세계적으로 시장에서의 금리 인상과 함께 미국 또한 계속적인 저금리 기조를 이어져 나가기는 좀 부담스럽다는 게 주된 내용이었었는데요. 지금 저금리 정책을 고수하면 위험하다는 이야기와 함께 지금 실질적인 제로금리 상황에서 기준금리가 1%로 올라온다고 하더라도 시장에서 큰 충격을 주지 않을 것이다. 언급과 함께 기준금리를 조금 더 올려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내놨었습니다. 결국 지금 이러한 이야기와 함께 미국에서의 이런 통화 정책이 지금은 조만간 긴축을 철회해야 된다는 이야기와 함께 시장에서의 부담감을 나타내는 모습이었었습니다. 지금 이러한 모습 보이면서 시장에서 이러한 흐름이 계속적으로 약세 움직임으로 다시금 약세로 전환될지 여부가 좀 중요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는데요. 지금 이것과 함께 지금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던 그 FOMC 의사록에서 지금 계속적으로 장기간 저금리 기조를 이어져 나가겠다라는 언급 또한 빼야 된다는 이야기 또한 시장에서의 부담감을 나타내고 있는 만큼 시장에서의 이러한 흐름이 어떻게 나올지 좀 보다 더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와 함께 지금 나왔던 금리 인상이 어차피 인상이 될 것이면 보다 늦는 것보다는 보다 빠르게 반응을 하면서 시장에서의 강한 흐름을, 시장에서의 움직임을 나타내야 된다는 언급 또한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만큼 이러한 부분에 따른 과연 FOMC 의사록에서는 어떠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어떠한 문구가 삭제될지 여부를 계속적으로 관심 가지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토머스 허니그 캔자스 연방준비은행 총재는요, 지난 1월 FOMC에서 이미 이 같은 말을 좀 시사한 바 있죠. 지금과 같은 저금리 기조를 계속 유지한다는 문구를 빼자라고 얘기했던 멤버 중에 하나인데 실업률이 지금처럼 계속 높더라도 정책 금리는 올려야 한다라는 쪽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 정도로 이제 뉴욕 증시 관련한 이슈들을 좀 일단락을 짚고요. 유럽 얘기도 좀 해볼 텐데 역시나 그리스에 대한 지원 기대감으로 뉴욕 증시도 올랐던 만큼 진앙진 유럽은 더 큰 폭으로 상승한 걸 저희가 볼 수가 있네요. 예, 어제 같은 경우 이제 3대 지수 영국, 프랑스, 독일 같은 이제 3대 지수 모두 강한 상승을 보여주었습니다. 영국은 1.44%, 프랑스 1.12%, 독일 1.1% 상승으로 장 마감했었는데요. 그리스에 대한 추가 긴축안이 오늘 밤 발표될 것으로 발표가 나면서 시장에서의 기대감이 강해지는 모습 보이면서 3대 지수 모두 강한 흐름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와 함께 은행주 그리고 자동차 업종의 강세 속에서 지수는 강한 흐름을 보였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유럽도 올랐고 그리고 미국도 올랐고 그 전일과 거의 비슷한 흐름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달러화는 어떻게 움직였는지 궁금한데 유가 마감 상황과 함께 좀 전해주시겠어요? 예, 유가는 1.2%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 달러 강세로 인해서 유가가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하며 오늘 같은 경우는 달러 약세 기조로 해서 유가는 1.2%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유가는 결국 79.66달러에 장 마감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80불을 돌파할지 여부가 좀 중요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금값 또한 1.7%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온수당 1,137달러로 장 마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지금 이제 달러 다시금 약세로 전환되는 모습을 보였던 가장 큰 이유가 그리스에서의 추가 긴축안이 나올 것으로 예측되면서 동유럽에 대한 시장에서의 우려감이 어느 정도 감소하고 있는 것이 시장에서 큰 호재로 작용됐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러한 모습 보이면서 달러가 다시금 약세 기조로 전환될지 여부는 보다 좀 더 지켜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 그리스의 추가 긴축안이 나온 이후 5일날 있는 그리스와 독일의 총리의 면담 이후 이런 주가 달러의 방향성 또한 어느 정도 잡힐 것으로 예측되고 있는 만큼 이런 부분 염두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뭐 딱히 이렇다 할 미국 쪽의 경제 지표가 발표되지 않았기 때문에 유가가 달러화에 의해서 움직였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네요. 자, 이제 금요일 밤에 나오는 고용 지표를 향해서 지금 한 발 한 발 나가고 있는 뉴욕 증시 그리고 유럽 증시인데요. 뉴욕 쪽의 오늘 밤 일정도 역시 고용 지표와 좀 맞닿아 있는 부분이 있죠. 예, 이제 오늘 같은 경우 이제 ADP 민간 고용 지표의 발표가 있습니다. ADP 2월 취업자 변동 발표가 있는데요. 이번 취업자 변동이 어떻게 나올지에 따라서 미국의 노동청에서 나오는 실업률의 추이의 흐름을 가늠할 수 있는 만큼 ADP 민간 고용 지표 또한 유심히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와 함께 ISM 2월 서비스업 지수의 발표 그리고 지금 NBA 주택융자 신청 지수와 함께 FRB의 베이지 공표 또한 나오고 있는 만큼 오늘 지표들 시장에서의 또 강한 변동성을 나타낼 수 있는 요소가 될 수 있는 만큼 이러한 부분을 염두하시면서 시장을 접근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리딩투자증권 우성재 연구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그리스에 대한 해결 기대감에 뉴욕 증시, 유럽 증시가 모두 올랐습니다. 유럽은 더 큰 폭으로 상승을 했는데요. 오늘 우리 시장 더 추가적인 상승이 있을런지요. 전망 들어보죠. 동양종금증권 홍제 지점에 있는 최일종 팀장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제 외국인이 돌아오면서 우리도 1614는 회복을 했는데 글로벌 증시 분위기가 괜찮아요. 네, 그렇습니다. 여전히 그 대외 쪽의 그 증시 변수는 이제 상당히 우호적으로 우리 증시에 작용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미국 증시도 이제 상승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줬었는데요. 특히 유럽권도 지금 강하게 상승을 하면서 핵심적인 리스크라고 할 수 있는 그리스에 대한 지원 이런 쪽이 해결 가닥을 좀 보고 있는 그러한 이제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전일 우리 증시, 미국 증시 강한 상승세와 남유럽권에 대한 이제 지원 언급으로 인해서 전반적인 리스크가 상당히 완화된 가운데 투자 심리 안정화를 통해서 외국인들 현물과 선물 쪽 강한 순매수 그리고 대규모 프로그램 순매수 흐름으로 인해서 종합지수 강하게 상승하면서 1600선 안착시키는 갭 상승의 흐름이 나타났었고요. 이러한 흐름이 이제 장 종료까지 지켜졌다라고 이제 긍정적으로 평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우리 증시의 흐름은 대내적인 재료보다는 대외적인 안정이 중요하다라는 점이 전일의 장세에서도 나타났었는데요. 우리 증시를 상승적으로든 하락적으로든 움직이는 힘은 역시 유럽권의 안정과 미국 증시의 상승 흐름 그리고 이어지는 수급적인 연장선상에서의 연속성이 우리 증시에 이어지고요. 이로 인해서 우호적인 베이시스 기관의 순매수를 이끌어내는 외국인들의 선물 순매수 흐름 그리고 이어지는 이제 지수의 안정적인 상승 그리고 다시 재부각되는 지수의 고점에서의 국내 기업들
밸류에이션 둔화에 대한 언급으로 지수 상승의 제약, 이러한 그 하나의 패턴 속에서 박스권 흐름을 나타내고 있다라고 이제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 증시 여전히 박스권 상단부 탐색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기술적인 부분이 지배하는 시간이다라고 현재의 지수대를 한번 평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향후 나타날 불확실성이다라고 한다 이러면은 조만간 박스권 상단을 완성할 가능성이 큰데요. 먼저 이번 주 있을 중국의 이제 인민회의, 중국의 긴축이라든가 여러 가지 경제 상황 등 뭐 이런 불확실성을 나타내면서 우리 증시의 박스권 상단부를 완성 국면으로 이끌 가능성이 크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더 나아가서는 이번 주 쪽 말 정도 있을 고용 지표에 대한 미국의 고용 지표에 대한 결과로 인한 불확실성이 하나의 그 추가적인 리스크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다음 주에 있을 쿼드러플 만기에 대한 부담감으로 심리적인 압박으로 인한 추가 상승 모멘텀 둔화로 지수의 한계성을 엿보일 가능성이 크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현재의 상승 추세가 랠리를 지속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상황에서 앞서 말씀드린 증시의 비우호적인 변동성 재료로서 그 상승의 한계가 현재로서 체력적 한계로 나타날 가능성이 큰 만큼 추가적인 랠리를 확인할 최종적인 지수와 시점은 3월 중순부터 지수상으로 1550선의 강한 돌파 시도가 나타난다고 한다 이러면 그때부터 랠리의 가능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현 시점에서는 이러한 랠리를 이야기할 상황은 아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우리 증시 박스권 흐름 속에서의 대외 변수에 의한 상승 흐름 여전히 유효한 상황이다라고 오늘 변수를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일단 뭐 단기적으로는 중국 변수를 좀 지켜보자라고 하셨는데 중국 전인대에서 만약에 내수 부양 정책 얘기가 나오면 우리 증시에서는 IT와 자동차가 수혜 볼 수 있다 이런 분석이 있는데요. 그쪽에 좀 포커스를 맞추는 투자 전략 괜찮을까요? 상당히 좀 편협한 생각인 것 같고요. 중국 경제 자체에 대한 부분은 이제 한머니 유입으로 인한 자산 가격의 이제 버블 가능성, 이러한 부분이 이제 초점이 맞출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차피 중국 시장은 그동안 계속해서 내수를 위한 소비, 뭐 이러한 부분을 계속해서 부양하는 쪽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요.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은 중국에 있어서의 GDP 상승률, 그리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부동산이라든가 이러한 자산 가치의 상승, 이러한 부분이 이제 상당히 좀 버블 성격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보조를 맞춰준다는 측면에서 긴축을 갖다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긴축에 대한 정확한 의미 자체는 자산 가격의 안정화인데요.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우리 증시에 미치는 영향력은 상당히 제한적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어쨌거나 중국 증시 자체는 자산 가격을 안정화시키는 데 초점을 맞추는 부분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긴축이라는 단어 자체가 나오면서 상당히 좀 불안한 흐름을 나타낼 가능성이 있겠다라는 생각이죠. 여전히 뭐 소비 쪽 같은 경우는 부양을 시켜야 되는 쪽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그 대중 관련한 종목들에 대한 종목별 접근은 가능합니다만은 전체적인 분위기 자체는 그렇게 크게 영향력은 없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오늘 투자 전략 전일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5일선 매매에 대한 중요성을 다시 언급을 드리겠습니다. 전일 전반적인 지수의 상승과 함께 업종으로 봤을 때 보험업종의 강한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업종 강세와 더불어 핵심 강세 대장주 성격이 나타났다는 측면에서 단기적으로 적금 매매 전략을 펼쳐봐도 되는 업종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계속해서 이러한 방법의 매매는 어느 정도 유효할 것으로 보이고요. 수익률 부분인데요. 지수가 연속적인 상승에 대한 우호적인 부분이 없다라고 한다 이러면 수익률 극대화는 다소 희박하다라고 가능성을 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때그때 수익을 줄 때 짧게 끊어서 매매하는 전략이 현 시점에서는 유효하겠고요. 상황이 긍정적으로 흘러간다 이러면 전략적인 매도 라인을 설정을 해서 접근해도 되는 시점이다라고 판단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전략적인 매도 라인 자체는 손절을 적극적으로 펼쳐야 된다는 측면이죠. 어쨌거나 현 증시에서의 핵심은 그동안 바닥에서 그렇게 큰 폭으로 상승을 하지 않았던 종목을 중심으로 하되 전체 업종 구성 종목들 상승하는 쪽을 핵심으로 이제
접근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판단을 드려보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강한 업종에 강한 종목으로 우리가 한번 초점을 맞춰보자라는 개념이고요. 여전히 시장은 어렵기 때문에 손절 라인 확실히 정하시고 매매에 임하시는 게 현 시점에서는 상당히 중요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전략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5.13 매매가 여전히 유효한 상황인데 핵심 업종에 한해서만 그렇다고 하셨는데요. 보험 업종을 또 핵심 업종으로 볼 수도 있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오늘 보험 업종 중에서 한 종목만 좀 자세히 들어보죠. 네, 그렇습니다. 삼성화재를 가지고 왔습니다. 수급적인 측면에서 역시 본 종목도 이제 전일의 종목과 마찬가지, 전일 제가 말씀드린 종목과 마찬가지로 기관 쪽에서의 적극적인 순매수를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측면 강하게 좀 주목이 돼야 될 것 같고요. 화재보험사의 특징이라고 한다 이러면 손해율이 상당히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2월 달과 1월 달에 이제 손해율을 비교를 하게 되면은 12월 달의 손해율보다 1월 달이 지금 낮아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겠죠. 손해율이라고 하면은 이제 사고율을 말하는데요. 사고가 이제 줄어들게 되면은 화재보험사 측면에서는 이익이 되는 측면이 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이 이 재료적인 측면과 그리고 실적적인 측면 모두 다 해당이 되는 걸로 이렇게 모멘텀이 발생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3월달 그리고 4월달 늦어도 상반기 내로 우리나라의 기준금리가 인상이 된다라고 하면은 이러한 그 하나의 반사익으로서 화재보험주의 그 하나의 기술적인 그런 모멘텀이 이제 나타날 가능성이 크겠다라는 판단입니다. 그래서 기술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이제 그 차트를 보시면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차트를 보시면은 최저가가 17만 4,500원 정도의 전월이죠. 2월 2일 날 형성이 되어 있는 부분인데 뚜렷하게 이렇게 상승한 부분은 없습니다. 기술적 반등이 종합지수가 강하게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현재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보험사의 전반적인 특징상으로 기술적 반등이 제한적인 그런 흐름을 보여줬었는데 전일 강한 장대 양봉이 나오면서 하나의 패턴화가 됐다라는 측면에서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거기다가 보험주 전반적으로 상승을 했다라는 측면 이러한 부분을 생각해 봤을 때 대장주 성격으로 지수를 견인할 수 있는 하나의 중요한 그 업종과 종목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일 종가가 19만 5,500원으로 종가가 이제 종료가 됐습니다. 19만 원부터 해서 전일 종가까지 분할 매수 가능할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추세적인 상승이 이어진다 이러면 전일의 장대 양봉 절반 정도 수준까지 조정을 볼 수 있습니다만은 그 이하로는 하방 경직성이 확보가 된다라는 측면에서 19만 원 부근에서 분할 매수 가능하겠고요. 목표 주가는 21만 원 단기적으로 보고 있습니다만은 이러한 부분은 기술적으로 단기 흐름이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라는 부분이고 최종적으로는 하나의 22만 원 이상의 흐름도 나타날 가능성이 있겠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단기 목표가는 21만 원 제시를 해드리겠고요. 손절가는 이러한 모든 부분이 그 무산이 되는 종합지수가 하락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8만 5천 원 부분, 21선이 하회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손절 라인을 잡아주시는 게 좋겠다라는 판단입니다. 네, 실적 수급 모두 괜찮은 삼성화재 설명까지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종시의 국민투표 논란을 두고 여야 정치권의 공방이 거센 가운데 청와대가 직접 진화에 나섰습니다. 이 대통령은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현재 국민투표를 검토하고 있지 않다면서 당이 치열하게 논의해 결론을 내는 것이 맞다고 말했습니다. 금융당국이 자산관리공사 즉 캠코에 저축은행이 보유한 부실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자산의 추가 매입을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저축은행 업계의 부동산 PF 부실이 확산되는 것을 선제적으로 막기 위한 조치가 아닌가 하고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GS건설, 삼성엔지니어링, SK건설, 대우건설과 같은 4개 업체가 아랍에미리트의 정유시설공사 계약을 잇따라 체결했습니다. 규모는 총 96억 달러, 우리 돈 약 11조 원에 달하고 있는데요. 전체 7개 패키지로 나뉘어서 진행되는 이번 공사에서 이들 4개 업체가 5개 공구를 수주한 것입니다. 한편 STX 유럽이 2008년 STX 그룹에 편입된 이후 처음으로 크루즈선 수주에 성공을 했습니다. STX 유럽은 자회사인 STX 프랑스가 이탈리아와 프랑스의 합작 선사로부터 14만 톤급의 초대형 크루즈선 건조에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리스 부채 위기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정치적 불안정성이 커진 영국의 파운드화 가치가 급락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5월 이래 처음으로 1파운드 가치가 1.5달러 이하로 떨어지기까지 했는데요. 이 같은 파운드화의 추락 이유는 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뉴스 따라잡기 시간은 서울경제신문 민병권 기자와 함께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논란이 많은 세종시 관련해서 지금 국민투표가 진행되네 만에 말이 많았는데 이 대통령이 국민투표를 진행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쪽으로 진화에 나섰다면서요. 네, 아주 즉각적인 반응인데요. 이명박 대통령은 어제 청와대 수석 비서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세종시 수정안과 관련해 국민투표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세종시 문제는 당에서 위임한 상태다라고 밝혔는데요. 즉 당이 치열하게 논의해 결론을 내리는 게 맞다라는 게 이명박 대통령의 입장입니다. 책임 정당으로서 그 정도는 해야 여당으로서의 그 책임을 다하는 것이 아니라는 게 이명박 대통령의 설명인데요. 이 대통령은 또한 청와대에서도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하라라고 당부했다는 게 청와대 관계자의 설명입니다. 네, 대통령뿐만 아니라 이동관 청와대 홍보수석까지 해명을 하고 나섰다면서요. 네, 사실 이번 오해가 이동관 수석에 의해서 조금 초래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 수석이 직접 진화에 나선 것 같습니다. 당초 이동관 홍보수석은 지난달 28일 세종시 논의가 지지부진하면 이명박 대통령이 중대 결단을 내릴 것이라고 밝혔었는데요. 언론들은 이것이 국민투표를 시사하는 것이라면서 보도를 앞다퉈 했었습니다. 예. 하지만 이에 대해 이동관 수석은 현재로서는 국민투표를 분명히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공식 부인했는데요. 아울러서 그는 세종시 문제를 놓고 정파에 따라서 무조건 찬성 아니면 반대로 나뉘는 것이 아니라 대의 정치의 기능이 작동이 안 된다면 언젠가는 결론을 내야 한다는 뜻이었다면서 자신은 국민투표의 국자도 꺼내지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동관 수석은 중대 결단이 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서는 중진협의체에서 논의가 잘 정리되지 않고 토론도 안 되고 국회 표결도 안 되면 어떻게라도 정치를 해야 한다는 뜻이라고 덧붙여서 설명했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좀 어떻게 언론에 반영될지는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일단은 논란을 좀 잠재우기 위해서 이 대통령이 즉각적으로 국민 투표를 검토하고 있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자, 그렇다면 앞으로 세종시 문제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일단은 국민투표 실시 여부는 당사자인 대통령이 부인을 했기 때문에요. 네. 당분간은 수면 아래로 가라앉게 될 것 같고요. 이와 더불어서 이제 이명박 대통령이 세종시 문제 공을 일단 한나라당으로 넘겼기 때문에 여당 내 친이와 친박 계파 간의 의견 조율 여부가 관건으로 떠오르게 됐습니다. 네. 현재 한나라당 내 친박계와 야당 의원들은 세종시 문제를 국민투표에 붙이는 것 자체가 위헌이다라고 주장을 펴왔던 상태인데요. 이에 따라서 정치권의 시선은 한나라당 내 친이계와 친박계 간의 의견 조율의 장이 되는 중진협의체로 쏠리게 됐습니다. 네. 현재 한나라당 내에선 세종시 문제를 놓고 김무성 의원이 제안했던 사법기관 이전안과 교육부 등 두세 개 부처만 이전하자는 원희룡 의원의 안, 그리고 사법부와 교과부 등 일부 부처만 이전하자는 안과 5, 6개 부처를 이전하자는 홍사덕 의원 안 등이 여러 개가 절충안으로 제시돼 있습니다. 네. 하지만 중진협의체에서 조율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때는 청와대도 국민투표 실시 여부를 유력한 정면 돌파 카드로 재검토할 수 있다는 게 정치권의 분석이고요. 네. 실제로 이명박 대통령도 국민투표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언급하는 자리에서 현재라는 단서를 붙이기도 했습니다. 야당도 청와대가 정면 부인하긴 했지만 결국 국민투표 카드를 꺼내들기 위한 군불대기를 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이런 추이가 얼마나 이어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당분간은 이런 한나라당 내 의견 조율 여부를 좀 주목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일단 이명박 대통령의 부인 발언으로 인해서 말이죠. 세종시와 관련한 국민 투표 얘기는 이틀 만에 쏙 들어가게 됐습니다. 자, 이번에 금융권 소식 얘기를 좀 해보죠. 최근 들어서 저축은행의 이 부실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가 되고 있는데 또 한편에서는 프로젝트 파이낸싱 연체율이 6%로 급등했다라고 해서도 문제가 되고 있죠. 이 양간의 컨비네이션이라고 할 수 있는 저축은행이 갖고 있는 프로젝트 파이낸싱 부실 자산을 우리 캠코가 추가로 매입할 수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네,
뭐 이미 사실 지난해 재작년 말이죠. 2008년 말에 저축은행들은 이미 1조 7천억 원어치의 부실 프로젝트 파이낸싱 자산을 캠코에 매각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이제 2008년 말부터 지난해 초까지 이루어진 일인데요. 금융당국은 캠코 측에 저축은행의 프로젝트 파이낸싱 부실 자산을 이번에 추가로 좀 매입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이를 위해서 먼저 사전 작업으로 부동산 분야의 프로젝트 파이낸싱 사업장들의 부실 여부를 평가하는 작업을 실시하겠다는 계획인데요. 다만 금융당국의 평가가 이루어진다고 해도 캠코가 실제로 그 매입을 하기 위해선 아직은 조금 몇 가지 좀 거쳐야 하는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네. 우선 공적자금관리위원회 의결을 거쳐야 하는데요. 여기서 또 공적자금의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선 되도록 낮은 가격에 인수하려고 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저축은행 측과의 밀고 당기기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올해 캠코가 운영할 수 있는 부실 채권 매입 자금은 약 10조 원 내외로 제한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네. 따라서 캠코도 이 정도 규모 안에서밖에 매입을 할 수 없는 상황이고요. 반면에 저축은행들은 되도록 높은 가격에 매각을 하려고 할 것이기 때문에 양측 간의 의견 조율이 될 수 있을지는 아직 예단할 수 없습니다. 네, 한번 부실 재산을 추가로 매입해달라고 요청한 데 이어서 이번에 더 추가적인 요구를 한 것인데 그렇다면 현재 저축은행의 프로젝트 파이낸싱 부실이 어느 정도로 진행이 돼 있는 건가요? 일단 좀 전체 규모를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예. 우선 저축은행들의 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 잔액을 보면 지난 2008년 6월 말 현재 12조 2,100억 원이었습니다. 그러던 것이 작년 6월 말에는 11조 485억 원까지 줄었었는데요. 그러던 것이 다시 늘어나서 12월 말에는 약 7,599억 원가량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물론 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의 연체율 지표는 표면적으로는 개선되고 있습니다. 네. 특히 자산 규모 상위 10위권의 저축은행들을 보면요. 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 연체율이 지난해 12월 말 현재 6.89%를 기록했습니다. 근데 이것은 지난해 6월 말보다는 0.67%포인트 개선된 것인데요. 네. 하지만 이것은 표면적인 것이고요. 실제로 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 규모가 늘었기 때문에 생긴 통계적 착시 현상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따라서 네. 건전성 자체가 좋아진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더구나 10대 저축은행들의 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 자산은 저축은행 전체의 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 자산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네. 따라서 이들 자산이 부실화되면 결국 저축은행 업계 전체의 연쇄적인 부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금융당국은 캠코를 통해서 부실 자산을 추가로 매입해주는 카드를 꺼내들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저축은행들이 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을 좀 당분간은 자제하라. 지속적으로 이제 억제할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아울러서 그 저축은행들에게 전체적인 자본 확충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겠다는 게 금융당국의 방침입니다. 이에 따라서 솔로몬 저축은행의 경우를 보면요. 그룹 전체적으로 약 750억 원의 후순위채를 반영해서 자본을 확충하기로 한 상태입니다. 아울러서 자산 재평가도 실시하기로 했는데요. 이렇게 되면 향후 약 1,000억 원가량의 자본 확충이 이루어질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네. 자, 금융계에 이어서 이번엔 산업계 소식을 좀 보죠. 어제 우리 건설업계 해외 수주 얘기가 많았었습니다. GS건설은 4%대 외국계 럽코를 받으면서 주가도 많이 올랐었는데 국내 4개 건설사가 잇따라 아랍에미리트에서 수주를 했다고요? 네, 요즘 저희 건설사들이 아주 효자 노릇을 네. 똑똑하게 하고 있습니다. GS건설과 삼성엔지니어링 그리고 SK건설, 대우건설들 이렇게 4개사인데요. 이들 4개사는 어제 아랍에미레이트에서 잇따라 정유시설 공사 계약을 따냈습니다. 그 공사비 규모가 무려 96억 달러에 달한다고 하는데요. 이번 공사는 아부다비에 위치한 루아이스 정유 공장을 확장하는 프로젝트입니다. 아부다비 국영 석유 회사의 자회사가 발주한 사업인데요. 이번 프로젝트는 총 7개 패키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GS건설은 2번째와 7번째의 패키지 건설 사업을 따낸 상태이고요. 이들 2개의 패키지의 총 사업비는 31억 1천만 달러에 달한다고 합니다. 국내 건설사가 단독으로 수주한 해외 플랜트 공사 중에서는 이번 것이 최대 규모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GS건설은 이와 더불어서 5억 2천만 달러 규모의 공사도 함께 수주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또 삼성 엔지니어링의 경우를 보면 세 번째 패키지 공사를 수주했습니다. 그 사업비는 27억 3천만 달러 규모로 매우 크고요. 또 SK건설이 수주한 사업도 27억 1,700만 달러인데요. 첫 번째 패키지 공사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대우건설이 네 번째 패키지 건설을 수행하게 되는데요.
11억 7천만 달러 규모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들 4개 건설사는 각 구역별로 2013년에서 2014년 사이에 공사를 마무리 지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한편 조선업계에서도 대형 해외 프로젝트를 따왔다 하는 얘기가 들리는데 STX 그룹 내에서 있는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STX 그룹 내에 STX 유럽이라는 회사가 있는데요. 이 회사가 또 자회사를 통해서 올해 첫 크루즈선 건조 사업을 수주했다는 소식입니다. 아시다시피 크루즈선은 앞으로 우리 조선 산업의 고부가 가치 산업으로 육성되는 분야이기 때문에 관심이 큰데요. 네. 이 크루즈선은 무려 14만 톤급에 이르는 대형 선박입니다. 이번 사업을 수주한 회사는 STX 유럽의 자회사인 STX 프랑스입니다. 사업을 발주한 측은 이탈리아와 프랑스의 합작사인 MSC 크루즈라고 하는데요. STX 프랑스는 오는 2012년 중반까지 선박을 건조해서 인도할 예정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번 선박은 길이가 무려 330m에 달하고요. 객실 수도 1,751개 규모에 달합니다. 이에 따라서 이제 수용할 수 있는 승객은 3,500여 명에 달한다고 하는데요. STX 유럽은 이번 계약을 통해서 크루즈선 수주 잔량이 총 11척으로 늘어나게 되는 쾌거를 이루게 됐습니다. 네. 자, 이왕지사 여러 가지 이런 해외 얘기가 나온 김에 해외 쪽으로 눈을 좀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에 대한 추가 재정 정책 감축안이 말이죠. 오늘 밤에 나오게 되는데 그리스 다음은 영국이 아니냐라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아마 그 중심에는 파운드화 가치가 급락하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싶은데 파운드화 가치가 왜 떨어지고 있는지 또 현재 얼마까지 낮아지고 있는지 좀 얘기를 해 주시죠. 네, 먼저 일단 그 가격 수준을 좀 얘기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지난 1일 현재 런던 외환시장에서 거래된 파운드화는 장중에서 2.7% 이상 떨어졌습니다. 이에 따라서 1.4784달러까지 가격이 하락한 상태인데요. 이로써 달러화 대비 가격이 최근 10개월 사이에 최저치를 기록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파운드화는 이날 엔화 대비 가격에서도 지난 1년간 최저점을 기록했는데요. 유로화 대비로도 지난 3개월간 최저점을 나타냈고요. 특히 호주 달러 대비 가격은 25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는 게 금융권의 전언입니다. 파운드화 가격은 이후로 하루만인 지난 2일 다소 회복되기는 했습니다만 당분간은 이 같은 약세를 벗어나긴 좀 어려울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유로화 가격도 같이 하락하고 있는데요. 지난 2일 오전 런던 외환 거래 시장에서 유로화는 1유로당 1.3436달러에 거래됐었습니다. 이는 지난 10개월 만에 최저치라고 하는데요. 영국의 공영방송인 BBC의 분석에 따르면 이 같은 시장 불안 요인에 대해서 영국과 유로존 국가인 그리스, 스페인의 국가 부채 규모가 커지면서 금융시장이 좀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 같다. 그에 따라서 이같이 잇따라 유로화 및 파운드화 등의 가치가 가격이 떨어지는 게 아니냐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한마디로 유로존 국가들의 그 상환 능력, 부채 상환 능력에 대해서 좀 불안해하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네, 유로화도 또 파운드화도 모두 달러화 대비 최근 보니까 10개월 내 최저치까지 떨어졌다고 하셨는데요. 저희가 유로화가 좀 급락하는 원인은 그리스발 때문에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있지만 네. 갑작스럽게 영국의 통화인 파운드화가 급락한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유를 조금 더 들어보고 싶네요. 네, 자국 내 특수한 상황도 좀 있습니다. 우선 정치와 경제 그리고 재무 상황이 한꺼번에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최근 여론조사를 보면 오는 5월 총선에서 영국의 어떤 정당도 과반수 의석을 차지하지 못할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이렇게 되면 정치적 리더십이 좀 약화될 수밖에 없고요. 금융위기를 정면 돌파하기 위한 재정 정책의 과감한 추진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금융시장의 악재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네. 더구나 영국은 낮은 성장률의 늪에서 빠져 있는 상태인데요. 이런 가운데 파운드화 약세가 계속되게 되면 물가 상승 압력이 커지게 됩니다. 따라서 이를 막기 위해서 또 통화 긴축 정책 카드를 예상보다 일찍 꺼낼 수 있다는 그런 예상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 지금 확장 정책을 통해서 금융위기를 이겨보자는 국제적인 공조의 축이 좀 깨질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금융시장의 악재가 될 수 있는 것이고요. 실제로 올 1월 영국의 생산자 물가지수 상승률은 3.8%에 달했는데요. 이것은 2008년 이후 가장 높은 신장세를 기록한 것이라고 합니다. 네, 그렇다면 파운드화 약세가 지속될 수 있다라고 보시는지요? 아직은 좀 양론이 좀 팽팽합니다. 일단은 파운드화의 약세가 지속될 것이라는 시각이 좀 지배적이긴 합니다만 단기간에 그칠 것이라는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습니다. 뉴욕타임즈의 경우가 이 같은 분석을 내놨는데요. 전문가의 의견을 빌어서 파운드화가 현재 과매도된 상황이기 때문에 이 같은 단기 약세를 보이고 있다.
라고 분석을 했고요. 따라서 약세가 계속 지속된다고 해도 단기간에 그칠 것이고 파운드당 1.45달러가 하한선이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하지만 유럽 최대 경제 부국인 독일도 지난해 4, 4분기 경제 성장률이 제로였다는 점을 감안했을 때 유럽의 경기 불황에 따른 달러화 강세는 좀 당분간 계속될 수밖에 없고요. 이것은 상대적으로 파운드와 약세를 부추길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네, 파운드당 1.45달러 선은 안 깨졌으면 좋겠습니다. 민병권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문제가 되고 있는 그리스가 오늘 밤 추가 재정적자 감축안을 내놓겠다고 했습니다. 때문에 뉴욕은 강보합, 유럽은 일제 1% 이상씩 오르면서 끝났습니다. 이슈 마켓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